일단 결국은 이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독점 자본에 의해서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도시가 이렇게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제 지역의 어떤 자립적인 어떤 경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뭐 지역의 어떤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어떤 로컬의 그 독점 자본의 어떤 횡포에 대한 어떤 대항 논리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실어서 이런 어떤 타이틀을 제가 좀 잡아봤는데요. 자, 이제 여기 오늘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지역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 실천적인 어떤 관심, 시민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한국의 어떤 서울을 제외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지역 경제 위기를 여러분들 좀 실정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도시라고 하죠. 그리고 300만 인구 300만의 이제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시민 소득의 52.8%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저 인천에서 그 돈이 돌고 돌면 지역 경제를 아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어떤 이 지역 시민들의 소득이 52.8%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혹시 오늘 부산에서 접속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은행 자금, 부산의 그 은행들이 이 투융자하는 자금들, 그 자금의 한 55%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한 60% 넘어가고요. 이른바 이제 우리 지역 경제가 주로 전부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뭐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면 우리 이 나라에서 지역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지역은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경기도 보면 경제 규모는 크죠. 인구가 많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대기업 본사들도 많이 이렇게 밀집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서울 인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기도민들의 소득의 한 70%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제1금융권에 축적돼 있는 어떤 예금 자금들이 은행 자금들이 그건 한 70%, 이 역시 70% 이상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규모는 경제 규모는 크게 보이지만 지역의 어떤 이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떤 안정성은 심각하게 이제 훼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지역 경제가 어렵다, 지역이 소멸되기 직전까지 지역 경제가 지금 피폐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굳이 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피부로 이렇게 체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각지의 어떤 지역 경제가 왜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간 한 20년간 이제 실证연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경제를 떠받쳐야 할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특히 서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울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지역 해당 지역 내에서 이 지역 성장 동력들이 경제 동력들이 돌고 돌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경제도 사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지역 경제를 떠받쳐야 할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까 인천 부평에서 접속하신 선생님 계셨는데, 인천 부평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 내부에서 가장 이른바 시민소득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입니다. 부평구라든지 계양구 같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민 소득들이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이렇게 돌고 돌게 되면 당연히 경제의 어떤 자립성 또는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안정성은 담보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 성장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인구입니다. 인구. 특히 청년 인구가 거의 뭐 수도권, 특히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1년 전에 어떤 엽기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한때 한참 그 지역 거점 대학으로 명문 대학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던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의 경북대학이 있습니다. 그죠? 이 경북대학 하면 뭐 아주 좋은 대학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부산 경북대학, 부산대학 뭐 이런 또는 뭐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같은 이런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이제 경북대학은 굉장히 알아주는 대학인데 최근 3년간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5,800명이 서울로 빠져나갑니다. 경북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자퇴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빠져나가요. 이거는 굉장한 하나의 좀 엽기적인 통계죠. 왜냐하면 지역에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서울, 뭐 인서울을 추구하면서 지역에 이 서울로 빠져나왔는데 그 사람들 경북대학교에 의하면 그 청년들이 주로 무슨 한성대 이런 경북대학보다 좋지 않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건 뭐 하나의 어떤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요. 아무튼 이런 어떤 엽기적인 어떤 통계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지역을 떠받들어야 할 어떤 청년 인구가 서울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서울이라고 하는 이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또는 지역의 어떤 경제를 혁신적으로 지고 가야 할 인구가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지역 경제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서도 제가 잠깐 뭐 인천의 사례 또는 뭐 경기의 사례 같은 것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 또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맥을 못 추는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그러니까 지역 밖에서 네. 예. 지역 밖에서 소비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매개로 예,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지역 외 소비를 통해서 지역 내의 어떤 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가지고 어떤 지역 내에서 이렇게 재투자를 하지 않고 지역 밖에 어떤 뭐 투자를 한다든지 지역 밖에서 자산을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밖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조달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지배적이죠. 그래서 지역 내부에 있는 지역 경제를 떠받들어야 할 동력 중에서 이른바 지역 내 소득, 이게 어떤 역외 유출, 이게 이제 지역을 뭐 힘없게 만드는, 지역의 어떤 경제를 피폐화하게 만드는, 지역 소멸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조달인데요. 조달. 여러분들의 그 살고 계시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그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평균적으로요. 이 조달을 공사, 그다음에 용역, 그다음에 용품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조달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이제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이렇게 조달하는 이 어떤 공적 조달이 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 그다음에 용품을 발주하는 것,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 우리나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평균을 보면요. 전체 공사는 70%가 지역 안에서 조달되지만 30%는 지역 밖에서 조달됩니다.
그 다음에 용품과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0%가 지역 외에서 이렇게 조달돼요. 지역 밖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공적 기관들의 지자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그 앵커 기관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공공성이 강한 공적 기관들이라고 표현하십시다. 이런 지역의 어떤 공적 기관들의 거대한 조달력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주해서 상품을 납품하고 서비스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조달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른바 웰스, 부가 지역을 떠받들어야 할 어떤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진주, 경남 진주에 가면 경상국립대학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경상국립대학 병원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부산대학병원보다는 조금 작지만 동아대학병원보다는 오히려 큰. 그러니까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의 병원은 꽤 큽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에 닻을 내리고 활동하는 앵커 기관이죠. 재밌게도 제가 경상국립대학의 그 교수노조 활동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좀 들었는데 경상국립대학의 그 병원이 발주하는 세탁 서비스 세탁량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한 분기에 근 한 50억 정도 규모의 이 세탁을 이른바 발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입원병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이런 의료진들의 어떤 그 뭐 의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원에서는 입원한 어떤 뭐 환자들의 이불 또는 환자복 같은 엄청난 양의 이제 이른바 세탁을 발주할 수 있는 앵커 기관이 이른바 대학병원이죠. 근데 그 대학병원에서 발주하는 한 분기에 50억 이상의 조달이 그러니까 세탁 서비스의 조달이 지역 내부에 그러니까 경남 진주에 있는 세탁 사업자에게 맞물리지 않고 매칭되지 않고 그 누가 수주하느냐를 물어봤더니 대구에 있는 대형 세탁 사업체가 그걸 이제 수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경남 진주 경제를 떠받쳐야 할 이른바 1년에 약 200억 정도에 달하는 경상국립대 병원의 어떤 세탁 발주, 이른바 세탁 조달이 거대한 어떤 부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만약에 경남 진주 안에서 그 돈이 돌고 돌면서 이른바 연쇄적인 어떤 부가가치를 파급했다라고 한다면 지역 경제는 더욱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앵커 기관들뿐만 아니라 산업 영역,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의 조달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남동공단에 제 지인이 볼펜을 만드는 세트 메이커가 있습니다. 볼펜을 만드는 이제 근데 볼펜을 만드는 이 세트 메이커 사업체들이요. 주로 외부에서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품으로서 볼펜용 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볼펜용 스프링이 있습니다. 볼펜 심은 이제 자체 최종 세트 메이커가 자체 이제 생산하는데 볼펜에 필요한 중요한 어떤 부품 중에서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이 이제 볼펜에 들어가는 스프링인데 그 스프링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라고 제가 한번 물었더니 충북 제천에 있는 스프링 회사로부터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받는데요. 같은 가격 경쟁력, 같은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프링을 만드는 사업체가 바로 옆에 남동공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어떤 이 산업 연관 자체가 지역 안에서 이렇게 완결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거대한 어떤 이 부품 발주가 지역 밖으로 새어버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가 이렇게 산업 연관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임은 뭐 여러분들 뭐 직감적으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수익들은 어떠한지요? 기업들의 수익이 빠져나가는 거 이건 가장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제도에 삼성중공업 그 제도 이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그 제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도의, 삼성중공업의 본사를 보면, 상법상의 본사를 보면 그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몸통이 그 제도에 있어서 전부 본사까지 이제 다 이렇게 그 제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재밌게도 본사는 판교에 있어요. 경기도 판교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삼성중공업과 같은 대기업들은 독점 자본들은 지역에서 상전 대우를 받아서 유치되었을 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행재적 지원을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른바 그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누립니다. 뭐 물론 이 지역 경제에 큰 파급은 주긴 주죠. 그러나 막대한 수익을 이른바 지자체로부터 행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수익을 올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법을 보면 이른바 본사가 아닌 자회사, 그러니까 본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몸통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본사가 아닌 기업, 그러니까 자회사죠. 이 자회사, 새끼 회사입니다. 이 새끼 회사는 그 제도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법적인 이른바 모회사,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적인 모회사에게 지적재산권 사용료 명분으로, 뭐 특허권 사용료 명분으로 이른바 그 수익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 안에서 현지법인으로 대기업이 작동을 해야만이 그 지역에서 돈을 벌고 그 벌어들인 그 수익을 지역 안에 뭐 재투자를 한다, 지역 안에 조달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지역 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가능한데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주로 몸통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상법상 모회사 즉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상전 대우 받아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이른바 본사 서류상의 본사로 다 유출시킨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엄청나게 만약에 그 제도에 삼성중공업이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벌어들인 어떤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세로 환원하는 부분이 다 지역 안으로 거제 안으로 환원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판교로 되어 있으니 본사가 적어도 세금 즉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판교 경기도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는 그 송도 국제도시라고 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어요.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인천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했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 지역 경제에 숨통을 뚫었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한 적이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기업의 몸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기업에도 많은 발주가 있게 될 것이고 지역에 많은 재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막대한 수익이 지역에 이렇게 떡고물처럼 낙수효과로 이렇게 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 지역 경제가 막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냥 쌍수 들고 이렇게 자화자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맺었던 MOU 체결 각서를 보면 MOU 서류를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러니까 인천광역시하고 계약을 맺었던 그 카운터파트가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주소가 굉장히 난 놀랐어요. 주소가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경기도 어떤 파주시 어딘가 하더라고요. 이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본사는 페이퍼 컴퍼니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인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여러 상점 대우를 다 받아가서 유리한 조건에서 뭐 토지도 빌려받고 건물도 지원받고
해서 여러 행정 지원,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리한 조건에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은 고스란히 본사로 다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그 수익이 지역 안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경제를 황폐화하는, 피폐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세금만, 시민 혈세만 이렇게 낭비하는. 그래서 네 번째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자금인데요. 이건 은행 자금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뭐 대구의 은행 자금이 상당 부분이 이제 서울로 빠져나간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108% 인천 지역에 있는 이 은행, 이 제1금융권 은행 자금의 108%가 서울로 빠져나간대. 이게 좀 재밌는 통계 아니에요? 108%. 그러니까 이 인천에 있는 대형은행들은 없는 돈 빌려가지고 돈 되는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서울의 은행 자금을 가지고 투자 또는 융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살고 계시는 거의 모든 어떤 이 지역들 우리나라의 이 모든 지역들의 제1금융권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의 자금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자금 수요는 내몰라라 하고 이른바 수익성을 좇아서 돈 되는 곳을만 찾아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 그리고 소득, 그리고 조달, 그리고 기업이 올린 또는 은행이 올린 또는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자본이 그 해당 지역에서 거두들인 수익이 그리고 우리나라 제1금융권 은행들의 어떤 자금이 여러분들의 지역 안에서 지역 밖으로 그리고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야말로 여러분들의 마을이 여러분들의 지역의 경제가 힘이 없고 시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피폐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이제 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지역 내 조달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기업 뭐 수익이 이렇게 특히 대기업 수익이 본사로 뭐 울산 같은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울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현지법인 뒀어요. 그러니까 울산에 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서울 쪽은 다 이렇게 본사가 빠져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이 대규모 독점 자본, 대기업이 울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본사로 다 빼내고 있다는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 내 소비가 지역 외부로 다 유출되죠. 여러분들 대구 분들 계십니까? 여기 계시겠죠. 이전에 KTX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에는요, 대구의 그 대백 프라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백화점 프라자를 약자로 대구 사람들은, 대구 분들은 대백 프라자라고 그러던데, 그 대백 프라자 언저리가 굉장히 어떤 그 지역 경제의, 지역 경제, 특히 소비의 중심지였어요. 한참 지역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반증해주는 곳이 대구의 그 대구 백화점 프라자, 대백 프라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미스 코리아들이 이렇게 머리하는 그런 어떤 이 미인들이 미인 대회에 나가는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머리하는 그러니까 아주 고급 미용실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KTX가 개통되고 운행되면서 그쪽에 있는 미용실이 다 무너지고 폭망하고 나아가서 대백 프라자 자체가 거의 형해화되는 거의 이렇게 거의 뭐라 그럴까요? 막 폐허가 될 정도로 좀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지역의 어떤 그 고급 소비가 지역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 왜 그러냐면 대구의 부잣집 그 여성들이 좀 이렇게 형편이 되는 여성들이 KTX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고 1시간 10분이면 서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가서 머리하고
고급 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먹고 그 다음에 서울역 와서 9시 뉴스, 저녁 9시 뉴스 하기 전에 집에 딱 도착하는 그런 어떤 생활 문화가 정착되니 당연히 대구 지역 경제를 떠받들던 어떤 소득이 고급, 특히 이 고급 이 소비가 지역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죠. 그 다음에 그 동경 바로 옆에 관문도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코하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요. 대도시인데요. 제가 일본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1987년도에는 87년도만 해도 요코하마역에서 신요코하마역에서 동경역까지 1시간 45분 걸렸더랬습니다. 전철로. 그런데 90년대 초반 이후에 좀 혁신시장이라는 사람이 요코하마 시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진보적이고 뭐 리버럴한 사람, 그러니까 조금 혁신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요코하마 시장으로 당선됐는데 요코하마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어요. 어떤 요청이냐면 동경으로 가는 시간을 좀 줄여달라. 그래서 그게 워낙 간절한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소망으로 시장에게 이제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한 4년, 5년 정도 노력해가지고요. 신요코하마역에서 동경역까지 이전에는 1시간 40분 걸렸을 때는 세미 익스프레스, 이른바 중급 전철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신요코하마역에서 동경역 사이에 익스프레스, 이른바 특급 전철, 그러니까 한 번 딱 서고 아예 다이렉트로 가는 특급 전철을 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1시간 45분 걸리던 이 요코하마와 동경 간의 거리가 이 양반 이 노력이라고 하면 좀 웃기는데 이 양반의 대응 이후에 45분 한 4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게끔 됐어. 근데 여러분 어떤 뭐 조금 눈치 빠르신 분은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감을 잡으셨겠지만 요코하마 사람들이 동경까지 가는 데는 1시간 45분 걸리던 것이 거의 뭐 1시간을 줄여가지고 45분밖에 걸리지 않게 편리해졌지만 요코하마의 지역 경제는 30%가 무너집니다. 이 요코하마의 특히 소비가 다 지역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요코하마 지역 경제가 그 이후부터 이제 피폐와 일변도에 빠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걸 뭐 경제학에서는 와시백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수도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른바 그 해당 지역의 어떤 경제 동력들이 다 이렇게 유출되기 쉬운 이른바 역류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 보다 이 수도권 특히 인천이나 경기 지역의 경제가 좋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와시백 이펙트 때문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다음에 은행은 그들의 어떤 운용 자금을 투용자 운용 자금을 지역 밖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 안에서 벌어들인 은행 수익도 본사가 있는 서울로 유출시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역 경제 동력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지역 경제의 위기를 두고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지자체는 어떤 대응을 펼쳤느냐? 아까 우리 전북 무주에 계시는 분 선생님 계셨는데요. 잠깐 제가 배웠는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작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당선이 확정되었던 광역자치단체장이 전북도지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KBS, MBC 같은 공중파에 대해서 저 전북도지사의 당선 소감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전북도지사가 당선 소감으로 자신 있게 내놓았던 게 뭐냐면
자기 임기 중에 우리 전북도에 대기업을 4개, 5개 유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바로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작년 지방선거 직후의 어떤 인터뷰, 전북도지사의 어떤 인터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기존의 어떤 지역 경제가 워낙 힘들고 피폐화되고 지역 경제가 이렇게 힘을 못 쓰니까 이른바 대기업 유치만 하면 지역 경제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거.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는 거 보셨죠? 그때 동시 보궐선거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서울의 뭐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 후보건 부산의 국민의힘 후보건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건 뭐 할 것 없이 또 서울이건 부산이건 할 것 없이 전신에 내놓는 시장 선거로서 시장 공약으로서 내놓는 게 대기업 유치더라고요.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뭐 경제자유구역을 깔겠다 등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만 유치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저는 이걸 대기업 유치 만능론이라고. 그런데 앞서 제가 매우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렸죠. 삼성중공업 또는 뭐 울산중공업의 얘기들, 인천의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얘기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 주위에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심지어는 미국에서 들어온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마을에, 여러분들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현지법인이 아닌 이상 그들이 대기업이 유치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유통자본이 그런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규모 산업자본이 그리고 NH농협은행과 같은 대규모 은행이 여러분들 지역에 유치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을 지역 안에 재투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 저한테 저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역에 퍼다 줄 수 있는 낙수 효과가 실증적으로 거의 전무하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낭비하는 이 혈세의 문제, 시민 혈세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실증적인 어떤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자체는 대기업만 유치하면 지역경제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어떤 동굴의 우상에 빠져 있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토목공사, 이른바 삽질을 하면 지역경제 살아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안 보도블록 뒤집어 엎고 다시 새 보도블록 사와서 다시 꽂아 넣는 식의 여러분들이 늘 항상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셨을 그런 어떤 토목공사형 도시개발정책.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이어서 좀 인천 얘기를 자꾸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경제 인천 여러분 송도에서 영종도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잇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대교 있죠. 긴 다리 해상 바다 위에 떠 있는 다리. 그것도 한 3조 4조 정도 규모의 대형 토목공사였어요. 근데 그때 인천대교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인천광역시가 또 이렇게 쌍수 들고 아유 우리 지역경제 살릴 수 있다라고 막 그냥 막 자화자찬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거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서 인천 지역의 이런 이 건설 또는 토목 회사들이 하도급으로 이렇게 인발부될 수가 있다. 연쇄될 수가 있다. 엮여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재밌게도 당시 인천대교를 지었던 이 공사 주체가 수주 주체가 이 삼성물산 건설 부문하고 대림건설 이 두 개로 묶었던 컨소시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건설회사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밖에 인천 밖에 있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하고 대림건설이 지역 안에서 뭐 다리 짓는다고 해서 뭐 아스팔트 또는 뭐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다 누구한테 이렇게 가지고 오죠? 여기 공사 현장인 인천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가지고 옵니까? 원래부터 그들은 국가나 하도급 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인천대교를 만들고 난 뒤에 인천에 남은 것은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 경제적인 떡고물이 아니라 건설공사 쓰레기 이밖에 없었다. 토목 쓰레기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부산 가덕도에 그죠? 동남권 신공항 만들겠다고 지난 정권이 엄청나게 그거 전부 그 부산 경남 그 민심 수습하기 위해서 그때 그걸 더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그런 15조 원이나 되는 24시간 해상공항 같은 거, 칸사이 공항 같은 그런 것들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해서 공사를 짓는다 하면 14조, 15조 정도 규모 프로젝트예요. 그런 공사에는요. 자본금 400억 이상 되는 대기업 아니면은 그 입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본사가 서울인 자본금 400억 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뭐 활주로 공사니 뭐 청사 공사니 하는 것들을 다 맡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천대교 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어떤 하도급대로 이른바 저 떡고물들이 배분이 되는 거지 부산 경남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지역경제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형 도시개발정책만을 이른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동굴의 우상이 매우 심각하게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는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 뭐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수장이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는 어떤 정책들 보면 그러니까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 다음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슬로건들 또는 어떤 공약들을 보면 그 이면에 이른바 지역에서 그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이른바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연합들. 이 지역 성장연합들이 사실은 지자체 수장의 어떤 정책 노선과 구체적인 어떤 정책 선택을 좌지우지해요. 요거는 뭐 어느 지역에서나 저는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보는데 지자체가 이와 같이 지역의 어떤 성장연합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다. 뭐 여러분 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지자체 대응의 어떤 실패를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떤 지역의 어떤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는 어떠한지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어떤 피폐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요? 특히 우리나라의 지자체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적인 어떤 측면 또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의 어떤 문제의식이 없는 지자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만큼 이런 금융 산업정책적 문제의식이 부재한 지자체도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어떤 지역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 또는 뭐 지역 차원의 어떤 공공은행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이런 보다 더 좀 적극적인 어떤 신용 보증 정책 같은 것들을 취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 어프로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정책적인 문제의식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 안에 있는 볼펜 공장이 있으면 그 여러분들 지역 안에 또 스프링 공장이 있다. 그러면 이 스프링 공장과 볼펜 공장이 맞물릴 수 있게끔 하는 것, 즉 산업 정책적인 어떤 그 케어 이런 어떤 측면의 어떤 정책들을 지자체가 그간 우리나라 지자체가 펼쳐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인구, 소득, 조달, 뭐 자금, 수익 이런 어떤 지역 경제를 떠받쳐야 할 어떤 경제 동력들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돌아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지역 내 경제 순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는 더욱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수도권 경제에 대한 어떤 종속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지역 담론, 지역 경제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경제는 정말 피폐화되어서 지역 소멸의 어떤 위기까지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담론 자체가 제도적으로 생성이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담론은 자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권, 그 지역에 관한 어떤 실정적인 어떤 접근, 그리고 현황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그 대안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로 야당 당수 구속하냐 마냐, 그 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하냐 마냐 하는, 이른바 우리 사회는 지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면서도 우리의 지역 사회는 지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지역 사회의 어떤 가장 강력한 어떤 파이프로 이른바 공급되고 있는 담론은 중앙화된 담론들, 일국화된 담론들이다. 이게 다행적인 저는 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이나 진보정당 할 것 없이 저는 정치 담론이 중앙화되어 있고 일국화되어 있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전에 독일 브레멘이라고 하는 도시에 1년 교환 학생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교환 학생의 그 연구 주제로 독일의 사회민주당에 대한 것이었어요. 독일 사회민주당의 경제정책. 그래서 브레멘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지도 교수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가게 된 도시였는데, 브레멘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브레멘 대학에 있는, 그리고 브레멘의 시에 있는 SPD, 그러니까 독일 사회민주당 분들을 만났어요. 독일 사회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했더니 한결같이, 그 당시 25년 전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한결같이 어떻게 제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브레멘 독일 사회민주당은 이 얘기할 수 있지만 베를린에 중앙당을 두고 있는 독일 일국 차원의 독일 사회민주당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아는 바가 없다.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은 브레멘 사회민주당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레멘의 일은 어떤 일이 있고 브레멘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현상은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해서 독일 사회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펼치는지, 브레멘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펼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중앙당의 어떤 역사 그리고 어떤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담론이 지역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대 양당, 진보정당 할 것 없이 정치 담론 자체가 완전히 중앙화되어 있어요. 지금 강서구 구청장 선거 보궐선거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구청장 선거를 뽑는데 정권 심판론이니 뭐니 하는, 그죠? 이거 좀 이상한 이 지금 우리는 정치 지형과 사회 지형에서 우리는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도발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가 정치권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학계의 문제입니다. 지역 경제의 위기는 왜 초래하고 그리고 그 지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학술 논문을 일본의 학술 논문하고 한국의 학술 논문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그와 관련된 논문이 한 편 나올 때, 1년에 한 편 나올 때, 일본에서는 36만 편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일단 학계 역시 지역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과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 학계도 이런 어떤 지역 문제를
이 등한시한 것이 바로 지역경제 위기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에 관한 대안적 비전이 지역 학계에서 이렇게 지역에 관한 어떤 연구가 활성화되면 그 연구 결과를 받아서 이른바 지역 운동가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치고 나갈 텐데 당연히 이제 학계도 지역과 관련된 어떤 연구들을 하지 않으니 지역에 관한 대안적 비전 제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지역 소멸, 지역 피폐화, 그리고 서울과 비서울권 사이의 어떤 불균등 격차는 날로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착목한 실천도 없을 수밖에 없고 지역 문제는 조금의 개선도 없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 2번은 이론적인 문제여서요. 제가 조금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불균등 현상, 이른바 지역 경제의 피폐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독점 자본의 어떤 공간 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이면 부산, 울산이면 울산, 대구면 대구, 또는 전남이면 전남, 전북이면 전북. 이런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나아가서 지자체의 어떤 상전 대우까지 받아가면서 유치되어 들어가서 이른바 그들의 어떤 수익은 다 본사로 이렇게 빼돌리는, 그리고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유치된 그 해당 지역에 전혀 어떤 지역주의적인 어떤 이 애정과 어떤 어블게이션을 인식하지 않고 지역 밖으로 모든 것들을 돈을 유출시키면서 그 해당 지역에서의 재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빠져나간다, 지역 경제 성장 동력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강조드린 바에 의하면 이른바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의 피폐화와 지역 경제의 어떤 불균등 발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독점 자본들, 그러니까 대기업 산업자본들, 대기업 유통자본들, 대기업 금융자본들, 이들의 어떤 공간 전략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피폐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부정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은, 그리고 지역 경제를 그래도 지역주의적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대응의 가장 근본에 있어야 할 방향은 이런 어떤 독점 자본들의 축적 운동을 지역주의적으로, 이른바 지역을 우선시하는, 지역 경제를 우선시하는, 즉 지역주의적인 어떤 패러다임에 의한 시민적 통제가 긴요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순환 운동에 대한 어떤 시민적인 통제, 지역주의적인 통제, 바로 이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고,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 운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 하나의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돌 수 있게끔 하고, 지역 안에서 수익이 돌고 돌 수 있게끔 하고, 지역 안에 있는 은행 자금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지역 내부의 어떤 경제 순환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이른바 대규모 독점 자본에 대한 로컬의 통제를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대안으로서 저는 지역 순환 경제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사람, 소득, 자금, 투자, 수익이 그 지역 안에서 돌고 또 돌 수 있게끔 하는 정책적 시민 실천적 전략이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부산에서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부산 사상의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 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양대 유통자본은, 대형 유통자본은 거기서 막대한 수익을 벌지만 수익은 다 본사로 다 이렇게 유출시킨다는 말씀. 이제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걸 조례라든지 하는 어떤 방안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일정 부분은 부산 사상 지역에 또는 부산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독점 자본의 이른바 지역 공간 전략의 균열을 일으키거나 통제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막 이렇게 해서 대형 독점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게 바로 지역 순환 경제의 중요한 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 구도로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뭐 이건 뭐 구도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대형 어떤 여러분들 지역, 여러분들 도시, 여러분들의 마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대형 대기업들, 그러니까 산업자본들, 유통자본, 금융자본 이들이 지역 안에서 그죠? 이 상전 대우 받으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해서 그들의 어떤 그 명망으로, 레피테이션으로 독점적 수익을 거두내는데 이게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이렇게 발주되지 않는 전혀 이렇게 지역 내 기업들과 역내 관계가 없는 뭐 전혀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독점적 수익이 다 빠져나가고 역내 기업들과의 어떤 산업 간 관계가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역에 유출되면서 지역 경제가 피폐화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독점 자본들의 어떤 지역 내 어떤 축적 전략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만이 이제 지역에 돈이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될 텐데요. 지역 순환 경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론들, 어떤 실천적인 어떤 방법론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도식화한 것은 정부, 중앙정부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어떤 그 마을에 해당하는 지자체, 이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대기업들, 대형 은행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앵커 기관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어떤 웰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조달력, 그리고 거대한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이, 거대한 자금,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 있는 이 사업체를 향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어떤 이 조례, 이른바 법적인 이 모니터링 또는 법적인 어떤 방향 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른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웰스를 커뮤니티 웰스로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 순환 경제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한 어떤 지역 내 투용자, 지역 내 조달, 지역 내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지역 순환 경제론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이고요.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대형 은행들에게 미국이 1977년도에 지역 재투자법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도화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이 조치를 취하냐면 대형 상업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필라델피아다. 그러면 필라델피아의 시민들의 어떤 예금을 가지고 돈 장사하고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이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웰스파고와 같은 대형 상업은행들이 그 은행 자금을 지역 밖으로 투용자하고 그 은행의 수익을 지역 밖으로 빼내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을 보면 법적으로 이른바 이 은행들이 지역 안에 재투자, 그러니까 지역 안에 자금 수요에 대해서 투용자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역 재투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상업은행은 그 연방정부에 대해서 지역 재투자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그 실적을 보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그 실적을 가지고 은행에 대해서 이른바 규제를 가한다든지 ATM을 폐쇄시킨다든지 ATM 뭐 신설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대형 상업은행을 관리 감독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 상업은행들의 어떤 지역 내의 어떤 투용자 실적에 관한 정보를 연방 정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지역의 필라델피아 시민사회의 시민들에게도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들이 대형 상업은행을 직접적으로 이른바 이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금융상품을 제안하거나 시민들이 직접 그 대형 상업은행에 대해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어떤 시민적인 어떤 통제, 시민적인 어떤 조정을 가능케 하는 법안입니다.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에 의거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대형 상업은행의 은행 자금과 수익이 지역 안에 돌고 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한국형 지역 재투자법이 구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최근에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든지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시라든지 영국의 랭커시주의 프레스턴시 같은 지역이 지역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어떤 또 방법으로 지역 순환 경제를 실현해낼 수 있었냐면 주로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하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어떤 웰스를 커뮤니티 웰스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커뮤니티 웰스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프레스톤과 클리블랜드의 이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어떤 전략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지역 내에 뭐 대학이나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시청이나 시의회나 그리고 시사나 여러 공적 기관들 같은 그런 어떤 앵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조달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무형의 자산들, 그리고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고용력,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퍼블릭 웰스예요. 그냥 퍼블릭 웰스에 불과한데, 이것을 이 조달력과 자산과 고용력이 지역 안에 향할 수 있게끔 지역 시민들이, 마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 퍼블릭 웰스가 지역 안을 향할 수 있게끔 민주적으로 시민적으로 통제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이른바 이 모니터링 과정을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내 사업체들 중에서 지역 내 노동자 협동조합들을 신설시켜서 이들의 조달력, 자산, 고용력이 매칭될 수 있게끔 하는,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가해지지 않으면 퍼블릭 웰스에 불과했던 것이 결국 이런 어떤 지역 마을 주민의, 지역 주민의 이런 어떤 민주적 풀뿌리형의 어떤 통제를 통해서 커뮤니티 웰스로 만들어내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재투자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담보해내는, 이것에 성공한 곳이 프레스톤과 클리블랜드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아까 잠깐 제가 신칸센 철도 이야기했는데요. 요코하마도 지금 현재 이 전략으로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일본의 이시카와 현에 가면 리틀 교토라고 불리는 가나자와라고 하는 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 경제를 살려 나가려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의 앵커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민간 기업들의 어떤 조달력과 자산도 커뮤니티 웰스 빌딩을 해서 이것이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수주할 수 있게끔 하고, 또는 지역의 어떤 지역 내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지역 내 민간 사업자들이 이 조달력과 자산과 매칭될 수 있게끔 해서 결국 이 앵커 기관과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달력과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 내에서 민주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는 방안, 이른바 민주적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의 어떤 전략이 바로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바르셀로나의 사례인데요.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 순환 경제가 지향하는 어떤 경제의 어떤 조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조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생산과 소비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것, 공급과 수요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것.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주류 경제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장주의자들은 뭐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생산하라, 무정부적으로 생산하라. 생산되어 가지고 그것이 시장에 나오면은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차기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시장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소비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어떤 시장 내에서 형성된 가격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이 시장에서 시장에 나오는 어떤 생산물 공급되는 어떤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수와 공급량과 수요량은 걱정 없이 잘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주류 경제학 또는 이른바 시장 원리주의적인 어떤 정책론자들의 어떤 문제의식인데요. 이걸 넘어서서 사회적 조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프랑스 학자들이 개념화한 것이라서 이게 불어로 적혀 있는데, 지역 내에서의 생산과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사전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매칭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역 내의 생산자들이 서로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하는 방식으로 생산자들이 먼저 이 조직화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 그 지역의 어떤 소비자들이 무슨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가 조직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소비를 하자. 우리 지역을 살리는 생산을 하자. 우리 지역의 여타 사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 생산을 하자. 우리 지역 경제를 더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완결적인 어떤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는 소비를 하자라고 하는 이른바 생산의 조직과 소비의 조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조직화된 생산과 조직화된 소비가 사전에 만나서 이른바 시장 경제와 같이 일단 생산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른바 생산량에 관해서 협의하고 가격에 관해서 협의하는 것. 이런 어떤 방식의 마을 경제, 이런 방식의 어떤 지역 경제가 중요하고, 이런 방식의 마을 경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간디가 주창한 이른바 마을 경제의 버텀라인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냥 맡겨두자. 시장 경제의 어떤 이념형은 이렇습니다. 공급자는 그냥 뭐 수요자와 전혀 무관하게 소비자의 어떤 수요나 소비자의 어떤 선호하는 무관하게 일단 무정부적으로 생산을 해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뭐 공급량이 줄거나 수요량이 늘어나는, 또는 그 반대의 그런 어떤 이 조정을 통해서 수급, 이른바 수요량과 공급량 사이에 양적인 불균형이 조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에 있는 생산자들이 먼저 조직화되고, 마을 안에 있는 소비자들이 먼저 조직화되어서, 이 조직화된 생산자와 조직화된 수요자가 어떤 한 단위의 생산에 들어가기 이전에 생산자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생산품의 어떤 질을 결정하고 이 생산품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어떤 형태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지역 순환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2분 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지역 어떤 한 마을의, 한 도시의, 한 지역의, 즉 한 로컬의 독점 자본에 대한 대항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컬 차원의 반독점 자본의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 지역 공공은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역 순환 경제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산업자본, 금융자본, 유통자본의 어떤 지역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어떤 조례 운동들, 그런 어떤 정책들,
그리고 프레스톤이나 그다음에 클리블랜드와 같은 커뮤니티 웰스 빌딩, 그리고 지역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조정이 일반화될 수 있게끔 좀 지역 사회적 경제를 또 활성화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역을 하나의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공간 전략 대상으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독점 자본에 대한 지역주의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어떤 이 지역을 이른바 유린하는 그런 어떤 독점적인 어떤 자본들에 대해서 지역주의적인 시민주의적인 어떤 그런 통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역경제 규모가 인간적 규모로 회귀되고 안정화되며 자본의 독점 자본의 어떤 가치정식 공간으로서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생활하는 마을로 지역으로 탈피할 수가 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노르베르 호지 씨가 얘기하는 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화를 담보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적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 주민참여, 이 마을의 어떤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주민민주주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른바 주민자치, 주민참여의 이런 정치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일단 먼저 선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회적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어떤 소비가 조직화돼야 되고 또는 지역의 조달도 조직화돼야 되고 지역의 생산도 조직화되어서 이런 어떤 지역 내에 그러니까 즉 이 경제적인 어떤 축적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양자의 조직화를 통해서 이 경제가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 이런 어떤 선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독점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돈이 안에서 돌고 돌 수 있게끔 하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시민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어떤 정치적 축적이 일단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안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조직화되는 이런 사회적 축적의 프로세스가 구축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두 축적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지막 이런 어떤 오늘 말씀드린 지역 순환형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